신의 손을 훔친 조각가 로댕 미술관. 파리에 있는 수많은 미술관 중 가장 편안하고 여유있게 둘러볼 미술관을 추천한다면 단연 로댕 미술관을 꼽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조각가인 오기스트 로댕을 위한 미술관답게 그의 초기부터 전성기를 거쳐 말년 작품까지 총 7,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로댕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각종 예술작품과 공예품들, 그리고 로댕의 제자이자 라이벌, 연인이기도 했던 카미유 클로델의 작품까지 방대한 컬렉션을 자랑하지요. 이에 더해 미술관 앞뒤로 펼쳐진 드넓은 정원은 놓칠 수 없는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미술관을 찾는 이들이 루브르 박물관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으니 얼마나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일지 상상해보길 바랍니다. 파리에서 생활할 당시 이곳을 찾아 종종 여유를 즐겼던 저로서는 로댕 미술관이 지금처럼 계속 소외당하고 외면받아 한 여유로움이 계속 이어가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로댕 미술관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원과 미술관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통합 입장권과 별개로 정원만 둘러보는 입장권을 따로 판매할 만큼 이곳의 정원은 그들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관광객이 아닌 파리 시민들조차 사색과 여유를 즐기려 종종 찾을 정도이니 로댕 미술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정원에서 충분히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댕 미술관은 입장하는 곳 바로 앞에 펼쳐진 정원에서 로댕의 걸작들인 생각하는 사람, 지옥문, 칼레의 시민들 등을 먼저 살펴본 뒤 비롱저택이라 불리는 공간을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간 1, 2층에서는 그의 또 다른 걸작들과 카미유 클로델의 작품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택 뒤편에 펼쳐진 후원도 놓칠 수 없는 장소이지요. 드넓은 후원 곳곳에 로댕의 조각들이 수놓여 있으니 혼에 있는 카페에서 프렌치 카페 한 잔을 주문해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면서 작품들을 감상한다면 로댕과 그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로댕의 안식처가 된 비롱저택. 현재 로댕 미술관으로 이용하는 비롱저택은 유가증권을 통해 큰 돈을 번 사업가 페랑 드 모라가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장 오베르에게 의뢰해 1730년에 로코코풍으로 세운 건물입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얼마 후 세상을 떠났지만 이후 루이 14세의 며느리가 사들였다가 퐁트누아 전투의 영웅인 비롱 장군이 이곳의 새로운 주인이 되면서 비롱저택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고풍스러운 이 저택은 많은 예술가가 거쳐갔는데요. 화가 앙리 마티스, 에두아르드 막스, 무용가 이사도라 덩컨, 작가 장 콕토,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등이 이곳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1908년 로댕의 비서를 자처했던 릴케가 로댕에게 이곳에서 지낼 것을 권하면서 로댕 미술관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로댕은 평생 20곳이 넘는 작업실을 방황해오다 이곳을 자신의 마지막 작업실로 삼고 머무르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1911년 주변 지역이 재개발되며 철거 위기에 놓이자 로댕은 사후에 자신이 소장한 작품들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정부 소유였던 비롱저택에서 평생 머무르고 사후에 이곳을 오직 로댕만을 위한 미술관으로 건립한다는 합의를 이뤄냅니다. 이후 1917년 로댕이 세상을 떠나자 정리와 저택의 개보수 작업을 마친 이곳은 1919년 개관식을 통해 로댕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시작하죠. 간혹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도 미술관 개관이 늦어져 로댕은 생전에 자신을 위한 미술관을 직접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애초부터 사후에 미술관을 짓는 것이 로댕의 계약 내용이었기에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조각의 가치 기준을 바꾼 로댕의 작품들.
저택 안으로 들어서면 1층에는 로댕의 주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코가 부러진 남자는 그의 초창기 시절 개성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작품 속 주인공은 24살의 로댕이 처음으로 작업실을 마련했을 때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비비라는 노인입니다. 로댕은 평생 전문 모델을 섭외하여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담는 것보다는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을 더 즐겨했습니다. 살롱전 입상을 목표로 1864년 석고로 제작된 코가 부러진 남자를 출품하는데 심사위원들은 작품이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합니다. 당시 아카데미즘의 고전주의에 익숙했던 심사위원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싶지만 더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후에 벌어지지요. 몇 해가 지나고 로댕의 친구이자 조각가인 줄 데부아는 로댕의 작업실을 찾았다가 구석에 방치된 이 작품을 발견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데부아는 작품을 에콜 데 보저르에 가져가 최근에 발굴한 그리스 시대의 새로운 조각상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학교는 순식간에 뒤집혔고 최고의 걸작이라는 찬사와 함께 루브르 박물관에 알려야 한다며 야단법석을 떨자 데부아는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이며 살롱전에선 낙선되었고 심지어 그는 폴데 보자르에 3번이나 입학을 거절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 로댕은 1875년 작품을 대리석 버전으로 다시 제작하여 살롱전에 출품하였는데 이번에는 입상을 거머쥐지요. 이것이 로댕의 첫 번째 살롱전 입상 경험이었습니다. 이렇듯 로댕이 조각가로 성공하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로댕의 또 다른 초기 시절 작품을 만나볼까요? 1865년 25살이 된 로댕의 작품인 꽃장식 모자를 쓴 여인입니다. 작품 속 그녀는 평생 로댕의 곁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호주 베레로 훗날 로댕의 부인이 되는 여인입니다. 24살의 로댕은 우연히 길에서 그녀와 마주치곤 한에 반해 자신의 모델이 되어달라 부탁하지요. 이후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동거를 이어나가지만 경제적으로는 무척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로즈는 재봉사로 일하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로댕의 첫 작업실을 마련해주고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힘든 내색 없이 로댕의 모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지요. 불전쟁이 끝나고 일거리를 찾아 로댕이 브리셀로 떠나자 남겨진 로댕의 부모를 모신 것도 그녀였으며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한 로댕을 대신한 것도 로즈였습니다. 이 무렵 로즈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기스트는 로댕에게 있어 삶의 이유이자 예술의 원천이었습니다. 작품 속 21살적 로즈의 모습에서는 훗날 카미유 클로델과 치정으로 얽히게 된 불행한 여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눈빛으로 사랑하는 로댕을 바라보는 행복한 여인의 모습만이 느껴지네요. 이 전시실에서는 로댕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작품인 청동시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 때문에 오른팔을 들어올리고 왼손은 창에 기댄 채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폐잔병을 묘사한 작품으로 최초의 작품명은 였습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직후 벨기에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이전 작품에 비해 사뭇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는 큰 기대를 안고 벨기에 예술가 협회전에 작품을 출품하였지만 뜻밖의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하는데요. 작품 수준이 뛰어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너무나도 사실적인 묘사에 심사위원들이 당황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 사실적인 표현을 의심하던 이들은 로댕이 조각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 몸에 석고를 발라 틀을 만드는 일명 석고뜨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돌았지요. 그의 해명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그는 파리 살롱전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는 왼손에 창을 없앤 뒤 폐잔병이 아니라 스스로 고난을 극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청동시대라는 제목을 붙여
작품을 출품합니다. 보불 전쟁에 패배한 프랑스인들에게 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해진 것이지요. 하지만 살롱전 심사위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은 고민 끝에 또다시 로댕의 작품을 심사 거부하기로 하지요. 이후 파리에서는 석고뜨기를 하는 사기꾼 조각가라는 적인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지만 로댕은 직접 모델이 되어준 병사를 찾아 나서서 증언을 요청하기도 하고 직접 석고 보전의 작품을 다시 만드는 등 누명을 벗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로댕은 이 모든 스캔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요. 그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스캔들은 프랑스 예술계에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뒤 프랑스 정부에서는 청동시대를 매입해 룩상부르 정원에 전시하였으며 그에게는 지옥문과 칼레의 시민들 등 걸작들의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하며 로댕은 길었던 무명의 시간을 끝내고 전성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로댕 미술관을 떠나며 로댕의 작품들을 안내할 때면 이따금 이러한 질문을 듣곤 합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보았던 미켈란젤로나 베르니니의 작품들은 탄성을 자아내고 아름답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로댕의 작품들은 다비드나 피에타처럼 탄성을 자아내지도 않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요. 로댕은 기존의 미켈란젤로나 베르니니처럼 뻔하고 정형화된 아름다움, 단순히 비율이 잘 맞고 부드러운 속살처럼 희고 매끈한 피부를 가진 조각이 아니라 작가의 감정과 철학이 담긴 살아 숨쉬며 생명이 넘쳐나는 조각을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로댕이 카페 게르부아에서 함께 어울리던 인상파 화가들이 아카데미에서 가르쳐주는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 자신의 감정이 담긴 인상을 담아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미술사조를 탄생시켰을 때 조각에서 이러한 변화를 꿈꾸고 이뤄낸 이가 바로 로댕이었습니다. 혹자들은 로댕의 작품은 표면이 거칠고 마치 미완성처럼 느껴진다며 그 가치를 모르겠다고 토로합니다. 신의 손이라는 작품을 살펴볼까요? 신이 흙으로 인간을 빚어내는 순간을 묘사한 작품으로 인간을 감싸는 부분과 아래 받침대에는 거친 정질 자국들이 남아 얼핏 미완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댕의 의도이지 미완성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그리스나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처럼 모든 부분을 매끈하게 조각하면 이 작품은 정적이고 그 순간에 멈춰있게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눈에 로댕의 작품은 어떤가요? 살아 숨쉬고 움직이며 지금 당장이라도 저 손이 흙을 털어낼 것 같지 않나요? 때로는 미완성일 때 더 생기가 넘치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로댕의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품의 거친 표면에서 느껴지는 생명력과 조각 안에 감춰진 미지의 부분을 상상하는 재미를 함께 느껴보길 바랍니다.